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이번에는 척추 손상의 병태 생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볼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보셔야 될 내용들은 다 아실 거지만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어, 척추 손상 같은 경우에는 뇌와의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 경로이다라는 점. 물론 여기서 통신을 수신하는 곳이 당연히 말초신경이 되겠죠. 말초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에서 수집되어져 있는 정보들을 뇌로 보내게 되는 거고, 이 정보 수집된 정보를 뇌에서 판단을 내려서 척추로 다시 보내면 척추에서 다시 말초 신경으로 보내져서 이제 손가락의 움직임이라든지 혹은 뭐 발가락의 움직임, 그 외적인 이제 온도나 혹은 촉감에 의한 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뇌뿐만 아니라 척수 반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긴박한 경우에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몇몇 경우에는 척수 수준에서 반사가 일어나기도 하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중추신경계 조절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뇌와 척수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완벽하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뭐 뇌와의 감각신경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초신경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 감각신경과의 교신을 방해하면서 이 정보교류를 방해하면서 이 뇌의 상황인지를 조금 혼란스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 손상의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척수가 직접적으로 손상을 당하거나 척수 내부의 혈출혈이나 부종으로 기계적인 손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기계적인 기전이라 써져 있는데 그냥 직접 척수가 직접 손상을 당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손상 연부 조직이 다치거나 혹은 뭐 뼈가 부러져서 척수 물질이나 혹은 이 순환을 방해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겠고 혹은 척수를 압박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뇌랑 동일하게요. 중추신경계는 모두 다 이 산소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민감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산소 농도가 산소 공부 매우 부족하게 된다면 즉각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중추신경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차차 보시면서 이야기합시다. 척수 손상은 진탕, 타박상, 압박, 열상, 출혈, 절단 등이 있고요. 진탕 같은 경우에는 뇌진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기능 상실을 유발한다. 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능이 의식과 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의 저하나 혹은 두통 혹은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인 이제 기억 상실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의식 소실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척수 같은 경우에는 이 뇌진탕이 일어나는 곳 아래부터의 기능 상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여기 보셔야 될 거는 구조적인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뇌랑 동일하죠. 그래서 뭐 엑스레이를 통해서나 CT를 통해서 뇌 진탕을 뭐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네, 일시적이거나 장애 없이 완치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척수 타박상이 있는데 척수에 타박상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손상, 혈관의 유출, 염증, 부종.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염증과 관련된 부종이 되겠죠.
혈액이 이제 내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할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한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뭐 뇌랑 동일하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BBB 같은 경우에는 이 유해한 물질이 중추신경 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 혈액이 이 혈관 바깥으로 유출되는 순간 이 BBB에 의해서 척수가 자극이 되어지는 거고, 이 자극에 의해서 뭐가 심화되느냐? 염증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부종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뇌진탕은 마찬가지로 스스로 회복되거나 완치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 물론 진탕보다는 이 회복되는 기간이 길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박 손상이 있는데, 이 압박 손상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조직의 종창, 추간합판 혹은 척추뼈 자체나 조각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요건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압박에 의해서 손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만 해소되면 되죠? 압박이 해소되기만 하면 추가적인 후유증은 없겠다. 그 대신 압박이 오래되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 압박받고 있는 척수 부분에서 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척수 열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척수가 찢어진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뭐 찢어졌으니까 당연히 출혈, 부종, 그 다음에 찢어진 척수는 신경이니까요, 중추신경계니까 이 신경로 차단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경미한 열상 같은 경우는 약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중증 열상은 영구적인 신경 장애를 발생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신경은 회복이 안 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세포 같은 경우에는 손상을 당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거나 많은 양이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나 장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경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매우 더디거나 혹은 되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영원히 후유증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척수열상은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심각한 후유증 장애를 갖게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척수 출혈이 있는데, 척수 출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했던 타박상과 열상, 신전 손상에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출혈로 인해서 이제 혈류를 방해하는 것은 뭐 물론인 예거니와, 혈액 축적에 의해서 이것 또한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그 혈액이 이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면서 또 자극을 유발하면서 뭐가 된다? 부종이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 기존에 했던 내용하고 또 중복되기는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출혈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혈액순환이 조금 부적절할 수밖에 없겠다. 그로 인한 허혈성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척수 절단, 일부나 혹은 전체가 절단되는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예 신경 전달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하반신마비, 뭐 사지마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단에 의해서나 신경 손상에 의해서나 그 다음에 척추 증후군을 볼 건데, 이 척추 증후군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알겠지만 백색질이라든지 회색질이라든지 그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는 이제
강박신경 위로 올려보내고 운동신경 밑으로 내려온다는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해박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교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척수 손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서 완전과 불완전 손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척수 쇼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경성 쇼크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신경성 쇼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출혈과 쇼크에서 얘기했던 그 쇼크와 동일한 언어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쇼크는 말 그대로 충격을 의미합니다. 척수에 충격이 발생해서 척수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척수 쇼크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완전 척수 절단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상부목뼈 대부분 3번을 기점을 하거든요. 3번. 그러니까 3번부터 1, 2, 3번이냐 혹은 4, 5, 6, 7번이냐 여기 3번의 기점으로 조금 나누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상부 목표의 급선 단계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느냐, 호흡 부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점. 그래서 뭐 몇몇 연예인분들 중에 예전에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뭐 현장에서 사망했다라는 말이 간혹 나오는데 그거는 대부분은 아니고 몇몇 분들이 이제 이 상부 목뼈 골절로 인해서 현장에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아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교금신경계가 동맥의 조절을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저체온증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교감신경계에서 무엇이 이제 표출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 중에 몇몇이 이 이 바소프레신 효과가 있는데 혈관을 수축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다 딜라테이션 돼가지고 이제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부 목표 손상 시에는 호흡근에 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다? 호흡 부전이 없다. 상부 목표에만 호흡 부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하는데 목표 3번이 기준이 됩니다. 3번을 포함한 위쪽이냐 3번을 포함하지 않는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호흡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뭐 이런 사지마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발생할 수 있겠지만 물론 대부분 팔다리 모두 다 완전 척수절단이 일어났다면 팔다리 모두 하지마비, 상지마비 다 모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급선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마비와 호흡마비부터 해서 사지마비, 그 다음 감각의 마비부터 동맥의 수축 불가능으로 인한 뭐 저체온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조금 지속되다 보면 근육정련이 이제 가끔씩 진행되는데 척수성 쇼크의 증상과 증후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때 자율신경 방사 항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자율신경 방사 항진이라는 거는 앞서 얘기했던 이 교감신경계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이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이 기능이 높아지는 상황은 이제 자율신경 반사항진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뒤쪽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증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완전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완전 절단, 완전 척수 절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증후군은 세 개가 있는데 전방 척수 증후군,
중심 척수 증후군, 불안 색깔 증후군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반 척수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요, 과굴곡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굽힌 편 손상에 의해서 굴곡과 신전에 의해서 이제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혈관 장애와 이에 따른 허혈 및 경색에 의해서 손상되는 상황이 많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복 척수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척수의 직접적인 손상이라기보다는 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동맥의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주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증상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손상으로 인해 운동 기능과 손상부리 아래 통증, 가벼운 촉각, 온도에 대한 감각 상실이 발생한다라는 점. 그리고 환자는 움직임, 위치, 진동에 대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 뭐 이거 두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거는 뭐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척수 증후군인데요. 요거는 목뼈의 저침에서 자주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은 이제 퇴행성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의 특징은 다리보다 팔의 근력 악화가 더 자주 나타난다는 점, 그 다음에 방광 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마치 이제 요실금도 나타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중심척추 증후군은 누구에서 많이 발생하겠다? 아, 늙은 사람에게 자주 발생하겠다라는 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불안 색가루 증후군인데, 불안 색가루는 한쪽, 그러니까 이 척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쪽 면만 관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가운데를 치고 이쪽은 멀쩡하고 이쪽은 관통상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관통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후군이 불안 색가루 증후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통상이 발생한 척수 측면에 감각 및 운동 기능 손실이 유발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척수는 오른쪽에 없기는 하지만 오른쪽 가쪽에 있는 척수의 이쪽 오른쪽 부분이 관통상을 당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감각의 이상이나 운동의 이상이 발생한다. 반대쪽 측면에는 뭐가 이상이 생기느냐? 통증 및 온도 인지 기능이 상실된다. 같은 쪽에서는 감각과 운동 기능, 반대쪽에서는 통증과 온도 기능 상실. 요게 매우 특징적인 겁니다. 요 증상의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척수의 신경 섬유가 일부분 겹치면서 교차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신경이 이동하기 때문에 한쪽 측면만 딱 손상당했을 경우에는 이 교차하는 이 신경에 의해서 신경의 해박적 구조로 인해서 이러한 기능 상실이 반대쪽에서도 일어나고 동측에서도 일어나는, 그 대신 일어나는 증상들이 조금 다른 이런 특이점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척수 증후 중 가장 이해가 좋은 편이다. 이전에 조금 제가 말을 더듬도 좀 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무린 손상보다 관통상에 의한 이 척수의 불안정성은 드물다, 이런 얘기를 했었. 책에 있는 내용들 조금 조정하면서 이 관통상의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관통상으로 인한 중증도는 심각성은 조금 덜하다, 중증도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 색깔 증후군 보시게 되면 이러한 척수 증후군이 가장 예후가 좋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 전방 척수증후군이나 중심 척수증후군은 뭐 관통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무림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척수 손상에 따른 예로서 말꼬리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척수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척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척수 하부 말단에는 신경뿌리가 압박되면서 발생되는 증후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척수 2번에서 이제 이렇게 척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다발로 존재하게 됐는데, 이쪽 부분들이 이 끝부분에서 압박이 생기거나 혹은 손상이 생겨서 이 신경적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이제 말꼬리 증후군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조금 볼만한 것들은요, 이 방광과 창자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 뿌리는 손상에 특히 취약하다. 이게 뭔 말이냐? 방광과 창자 기능 조절이 말꼬리 증후군에서는 장애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꼬리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증상과 징후로는 창자 혹은 방광의 실금 혹은 다리 근력의 약화를 포함하게 되고요. 발 사이나 볼기의 상부, 넙다리뼈 안쪽에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뭐 여기서도 이제 감각 이상이 생긴다고 하네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뭐 이것은 하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 6-37번 37번 같은 경우에 요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쭉 써져 있는데요. 뭐 5번 목표로 써져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3번 목표를 조금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쇼크와 관련돼서 이제 척수 쇼크하고 신경성 쇼크를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서 척수 쇼크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충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척수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싸대기 맞으면 정말 벙찌고 멍하잖아요. 그 상태가 척수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체형 기능 조절, 말초혈관 확장으로 인한 종종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보셔야 될 거는 척수가 일시적으로 그냥 충격을 받은 것뿐이지 손상이 뭐 심각하거나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서 요거는 회복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신경성 쇼크가 되겠죠. 신경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척수의 완전 절단에 의해서 혹은 척수의 기능 장애가 완벽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첫 번째 줄에 써져 있는 것들, 이 자율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이란 말 요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율 기능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뭐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을 떠올리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교감 신경 작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교감 신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써져 있을 텐데, 자 보시면 동맥과 정맥이 확장해서 저혈량증이 발생한다 라고 써져 있는데, 출혈이 없는데 왜 저혈량증인가 라고 하게 되면 이 동맥과 정맥의 확장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경성 쇼크를 이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상대성 저혈량증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혈액이
출혈이 발생해서 혈액이 모자란 상황은 아닌데 용량이 증가해서 마치 혈액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관이 모두 이완해 버리니까 전부의 감소,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불충분해지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스탈린 법칙에 의해 심시수출력이 감소되게 되고, 그로 인해 또 심파출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 또 혈압이 낮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아예 이제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저혈압증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혈압의 맥박수의 증가라든지 호흡수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이 신경성 쇼크에서는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 원래 쇼크에서는 심박수의 증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 이 점을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상대적 저혈압증이 있죠. 그래서 혈관 수축을 통해 말초혈관 저항을 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건 계속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신경성 쇼크는 심박수의 감소, 혈압의 저하, 척수 손상 부위 위쪽보다 쇼크와 같은 증상, 손상 부위 아래쪽은 따뜻하고 건조하고 붉어진 치주, 피부, 남성 같은 경우는 치석 발기증, 이런 것들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손상 부위 위쪽에서는 쇼크와 같은 증상, 손상 부위 아래쪽으로는 따뜻하고 건조하고 붉어진 피부.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심박수의 증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맥박의 증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신경성 쇼크에서는 맥박의 감소가 일어난다는 점, 요거 특징적으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율신경 과다반사 증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